이제 로봇이 합니다. 현대차가 연봉 1억 킹산직 앞에 이 한마디를 내려놓은 순간 6년 무파업 신화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지난 11월 조지아 공장 라인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028년 연 3만 대, 2035년 210만 대. 숫자만 들으면 먼 미래 같지만 지금 이 순간 1억 연봉 생산직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미 로봇의 것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물산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까지 올라올까요? 먼저 올해 현대차 노조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내민 요구안은 한눈에 봐도 묵직했습니다.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750%에서 900%까지, 정년은 최장 64세로 늘리고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까지 함께 얹혔습니다. 실제 타결된 합의안은 이보다 한 걸음 물러선 수준이었습니다.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은 요구한 900%가 아닌 450%에 일시금 1,580만원, 주식 30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 더해졌습니다. 요구와 합의 사이의 이 간격 자체가 올해 현장이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6년 동안 이어지던 무분규 기록이 깨졌습니다. 7년 만에 부분 파업이 3일에서 5일 진행됐고 울산 공장은 하루 약 1,500대의 생산 차질을 기록했습니다. 업계가 추산한 손실액만 4천억 원 이상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이미 약 8천억 원이 깎여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쪽에서 8천억이 빠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4천억이 더 빠진 셈입니다. 여기에 겹쳐 보셔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 전체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약 1억 1,700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 대기업 신입 초봉이 대체로 3천만 원 안팎인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조의 50대 비중은 47.8%, 20대와 30대를 합쳐도 24% 남짓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자리를 지키는 다수가 이미 50대라는 뜻이고 그 뒤를 잇는 청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6년 무파업 신화는 올해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뜨거운 건 바로 그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은 사실 단체 협약 안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현대차 단협 97조.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공정채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자율시정을 권고해왔지만 현대차 지부는 지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 회사 기아는 2023년에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해 결국 형사 입건까지 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번 들어간 자리가 제도적으로 굳어버린 자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안쪽에서는 가족 단위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드문 자리인지 이 숫자 하나면 설명됩니다. 2023년 현대차 생산직 공개 채용 400명 모집에 최소 10만 명이 몰렸고 경쟁률은 약 30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0년 만에 공개 채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이후 생산직 문이 일반 지원자에게 열린 적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청년 초봉 3천만 원 시대, 10만 명이 1억 연봉자리 400개를 놓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당첨된 뒤에도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한국은행 연구는 이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정년이 연장되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말입니다. 들어올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던 자리는 더 오래 머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1억 연봉을 받는 자리는 파업으로 흔들리고 그 자리 바깥에서는 10만 명의 청년이 한 번의 공채를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회사, 같은 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자리에 현대차가 꺼낸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식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 공장, 이름이 길어서 보통 HMGMA라고 부르는 바로 그 스마트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을 빼든 선언이 아니라 현장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내려놓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10년 만에 300대 1 전성기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 자리에 지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아틀라스는 우리가 유튜브 밈으로 기억하던 그 로봇이 아닙니다. 몸은 유압 방식에서 전동식으로 통째로 갈아탔고 관절에 거추장스럽게 감겨있던 배선은 몸 안으로 전부 숨겼습니다. 덕분에 허리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각도 180도까지 돌아갑니다. 뒤에 있는 부품을 집을 때 몸을 돌리지 않고 허리만 뒤로 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하루 종일 뒤돌아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본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머리 안쪽입니다. 아틀라스의 두뇌에는 LBM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사람이 부품을 짚고 끼우고 돌리는 동작을 통째로 학습한 로봇의 본능 같은 겁니다.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얹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키지 않아도 상황을 보고 스스로 다음 동작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아틀라스는 2026년 CES 무대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쇼케이스가 먼저가 아니라 파일럿이 먼저였다는 순서가 포인트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돌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숫자 하나만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2021년,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조 2,46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가 추산하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30조 원에 근접합니다. 4년 남짓한 사이에 덩치가 한참 불어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부품부터 조립까지 한 집안이 다 쥐고 있는 구조,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셈입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속도 조절도 집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2025년 11월 한 공장 라인에서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가동입니다. 하지만 파일럿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로드맵에 찍힌 숫자입니다. 2028년 연 3만 대.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찍어둔 양산 숫자입니다. 한 공장에서 한 해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아틀라스가 투입되는 HMGMA 공장 자체가 이미 자동차 시대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연 30만 대 생산 능력에 부품을 나르는 주행 로봇 500대와 완성차를 옮기는 주차 로봇 50대가 이미 컨베이어 벨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 맞춰 서 있던 라인은 사라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아틀라스가 추가되면 사람의 손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리마저 채워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현대차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량이 2025년 약 8,000대에서 2030년 13만 6,000대, 2035년에는 210만 대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38% 성장, 2025년 8,000대와 2035년 210만 대. 이 두 숫자만 나란히 놓고 보셔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걸 한국기계연구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26년이 휴머노이드의 상업적 임계점이라고 말입니다. 임계점은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그 1도 차이와 같습니다. 99도까지는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똑같습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뒤집어집니다. 기계연구원이 보는 한국의 골든타임은 2030년까지 딱 5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임계점을 맞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이미 지목되어 있습니다. 3일 PWC는 자동차 의장 공정, 그러니까 차 내부 부품을 하나씩 끼워 맞추는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마지막 구간을 휴머노이드의 최대 적용처로 꼽았습니다. 아틀라스가 들어가는 자리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진 직업, 이 단어 들어보신 분은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1980년대 신문사에는 활자공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납으로 만든 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골라
판을 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조판, 그러니까 CTS가 들어오자 이 직업은 10년을 못 버티고 사라졌습니다. 전화 교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71년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고 1987년 1가구 1 전화 시대가 오자 교환대 앞에 앉아 전화를 연결해 주시던 분들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타자원, 항법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이 임계점을 넘자 직업 자체가 10년 안팎에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틀라스가 조지아 공장에 발을 들인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10년의 첫 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장 안에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자인 우리 지갑까지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1,000만 원이던 아반떼가 3,000만 원이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축은 인건비와 파업 리스크였습니다. 자동화는 이 구조를 깰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차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다음에 살 차 가격표가 아틀라스 로드맵 위에서 다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 지갑에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현대차 노조조합원은 2022년 46,413명에서 2024년 43,285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올해 2월 보도에서 연 1,000명씩 급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빈자리가 청년에게 가느냐입니다. 지금 로드맵대로라면 그 자리는 아틀라스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연구가 하나 겹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 근로자는 늘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자리가 막히고 아래에서는 로봇이 자리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활자공이 사라질 때도 아무도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흐름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 개인이 게을러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올리면 내릴 수 없는 계단식 임금 구조,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만 협상이 되는 설계, 그리고 이미 로봇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경쟁자들,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구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설 자리를 먼저 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도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로봇을 직접 다루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HMG/MA처럼 로봇이 들어온 공장에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로봇을 운용하고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고쳐넣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둘째,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미리 훑어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한국폴리텍대학의 로봇 관련 학과, 국가기술 자격인 로봇 기부개발기사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이름만 알아두는 것과 지금 모집 일정까지 확인해두는 것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셋째, 내 업종의 자동화 적용점을 먼저 잇는 겁니다. 자동차에서는 자동화율이 낮은 의장 공정이 다음 타깃으로 꼽힙니다. 내가 있는 업종에서 가장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 거기가 바로 다음의 로봇이 먼저 찾아올 자리입니다. 임계점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상은 적당히라는 말처럼 과격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하게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10년 안에 내 자리를 어디로 옮길지 지금부터 조용히 준비해두는 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억 킹 산직을 버리고 아틀라스를 택한 진짜 이유는 한 번의 파업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을 상업적 임계점으로 당겨버린 글로벌 자동화 흐름, 그 시장 구조 자체였습니다. 이 흐름은 울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업종과 지갑으로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할 대상을 찾는 일이 아니라 다음 10년에서 내 자리를 먼저 정해두는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업종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될 공정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업종별 자동화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하던 금 129톤을 조용히 전부 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9톤이면 대형 트럭 5대를 가득 채우는 양의 순금입니다.
약 21조 원어치가 미국 금고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미국에 맡겨둔 금은 243조 원어치, 이탈리아까지 합치면 34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금의 대이동이 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아직 완전히 멎지 않은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리조트 마을 브레턴 우즈에 44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공장이 불타고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일본은 항복 직전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약속을 맺습니다. 금 1론스에 35달러. 누구든 달러를 가져오면 미국 정부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이 순간 달러는 그냥 종이가 아니게 됩니다. 달러 한 장 한 장이 금 교환권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만 들고 가면 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 다시 말해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돈이 됐습니다. 무역을 할 때도, 석유를 살 때도, 나라끼리 돈을 빌릴 때도 전부 달러를 썼습니다. 달러가 곧 세계 경제의 혈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을 어디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환권을 발행하는 나라에 두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경제도 군사력도 세계 최강인 나라.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매에 100년 된 노포은행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거래했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자본금도 가장 많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전쟁통에 문을 닫거나 돈을 잃었는데 이 은행만 멀쩡합니다. 굳이 새로 생긴 은행에 돈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됐고 크고 망할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자기 나라의 금을 뉴욕 맨해튼으로 보냈습니다. 그 금이 보관된 곳이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금고입니다. 맨해튼 한복판, 지하 24m. 단단한 화강 한반 위에 세워진 이 금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나라 이름이 적힌 칸이 나뉘어져 있고 칸마다 금괴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것, 프랑스 것, 이탈리아 것, 세계 각국의 부가 이 지하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괴를 한 나라 칸에서 다른 나라 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부가 간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 선언합니다.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역사에서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느라 미국의 금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뿌린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주려면 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금 교환권이라던 달러가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가 된 겁니다. 1944년의 약속이 27년 만에 깨진 겁니다. 그러면 유럽 나라들이 바로 금을 찾아갔어야 정상 아닙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나라가 금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속은 깨졌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포은행 비유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예전에 해주던 특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자도 안 주고 수수료도 올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니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은행입니다. 내 돈이 사라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은행은 내 집 앞에 경비원도 세워주는 은행입니다. 돈도 맡기고 안전도 보장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토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있었으니까요. 내 금을 지켜주는 동시에 내 나라까지 지켜주는 존재. 금을 빼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금 3,352톤, 이탈리아의 금 2,452톤, 프랑스의 금까지 합치면 수백조 원어치의 금이 주인 나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 맨해튼 지하 24m에 수십 년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주 최근까지는요. 그런데 그 신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트럼프의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다시 필요하더라도 그들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의 즉흥 발언이겠거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간한 말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서방 동맹의 핵심인 나토를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책이 된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해 군사행동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입니다. 덴마크는 나토 창설 멤버이고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그런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8만 4천 명, 31개 상시기지에 대한 전면 재배치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빼고 스페인에서 빼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인원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 공군 유럽사령부가 있는 독일 람슈타인 기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작전의 핵심 중계기지입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드론을 띄울 때도 아프리카에 병력을 보낼 때도 이 기지를 거칩니다. 이런 전략 요충지마저 재배치 대상에 올랐고 최소 1개 기지 폐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급하게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정도입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영토를 향해 군사력을 거론하고 내 나라에 있던 군대를 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금이, 내 나라의 부가 그 사람의 금고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혼 직전의 부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더 나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 계좌에서 내 돈부터 빼놓는 겁니다. 사랑이 남았는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돈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마음대로 인출해 써버리거나 아니면 네 돈은 없다고 발뺌하면 그때는 늦으니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 극에 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3년의 일입니다. 독일이 미국에 지극히 합리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리 금이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기 금이니까요. 금고에 가서 눈으로 보고 숫자를 세고 무게를 재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당연한 요청이 있겠습니까?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보안상 안 됩니다. 내 금인데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은행에 적금 잔고 확인하러 갔더니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꼴입니다. 결국 독일은 금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뉴욕에서 돌아온 건 겨우 5톤이었습니다. 1,500톤 넘게 맡겨놓은 나라에 고작 5톤, 전체의 0.3%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돌아온 금괴가 원래 맡긴 그 금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 주조한 금괴가 온 겁니다. 원래 금괴의 일련 번호와 대조하려 해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물건을 맡겼는데 다른 물건이 돌아왔고 원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을 겪은 독일에서 지금 뉴욕에 남아있는 1236톤, 우리 돈으로 243조 원어치를 전부 가져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우 정당 AfD에서 시작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을 넘어 보수 주류까지 퍼졌습니다. 독일 세금 납부자 협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데 우리 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한 나라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반년에 걸쳐 뉴욕 연준에 보관하던 금 129톤을 26차례 나눠 처분했습니다. 129톤이면 대형 금괴로 만여 개가 넘는 양입니다. 약 21조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같은 양을 다시 사들여 파리 지하금고 라 수테렌에 옮겨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팔고 다시 산 것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금을 빼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보유금 2,437톤 전량을 자국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단 한 톤도 미국에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프랑스의 재무 상황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에 7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거래를 통해 2025년에는 81억 유로, 약 12조 5천억 원의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한 역전입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금을 빼온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서 실익까지 챙긴 셈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공식 명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1920년대부터 보관해온 비표준 금괴를 국제기준 골드바로 교체하는 현대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표면의 말과 이면의 행동이 다른 거죠.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움직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14년에 122톤 반을 뉴욕에서 비밀리에 빼왔습니다. 조용히 작전을 완료한 다음에야 세상에 알렸습니다. 뒤탈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나라가 눈치채기 전에 먼저 빼와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뱅크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모든 시선은 독일과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3,352톤의 금을 보유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이 중 1,236톤, 우리 돈으로 약 243조 원어치가 아직 뉴욕에 있습니다. 243조 원이면 한국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독일 안에서는 이 금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우 정당인 대한당에서 시작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녹색당까지 동조하더니 이제는 보수 주류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온 국민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데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2,452톤의 금을 보유한 세계 3위 국가인데 이 중 약 절반인 1,177톤이 뉴욕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회수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뉴욕에 맡겨둔 금을 합치면 약 340조 원입니다. 340조 원. 한국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금이 미국 금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 연합인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닛입니다. 이 통화의 가치를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 40%가 금입니다. 나머지 60%는 회원국 통화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금을 기반으로 새 화폐 체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에 시범 운영이 시작됐고 2026년 인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브릭스 회원국이 전 세계 금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빼갑니다.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빼가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불안해서 빼갑니다. 그러면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순식간에 은행이 무너집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국가 차원의 뱅크런입니다. 프랑스가 먼저 빼갔고 네덜란드는 이미 빼갔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금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내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약 900톤을 매입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여 보유량이 2,303톤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금값은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2026년 4월 온스당 4,802달러,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안에 6,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국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진짜 다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 정부 효유부서, 일명 도지가 취임 직후 금감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독립적인 감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은 금은 모두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금 보유고 투명성법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을 맡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걱정 마세요. 돈은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01년에 72%였습니다. 세계의 돈 10 중에 7이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6.92%입니다. 20년 사이에 1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만해 보이지만 이건 수조 달러가 달러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의 일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금을 빼가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달러 비중이 줄어드는 이야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게 왜 한국의 직격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독일은 나라의 비상금 가운데 73%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6%, 이탈리아는 68%, 미국도 70%입니다. 한국은요? 1.1%입니다. 73%, 66%, 68%, 그리고 1.1%. 이 격차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나라 비상금, 외환 보유액은 약 4,280억 달러에서 4,307억 달러 사이입니다.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구성입니다. 금은 고작 104톤, 약 47억 9천만 달러어치 뿐입니다. 전체의 1.1%입니다. 나머지 98.9%가 사실상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비상금이라는 게 위기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그 비상금 자체가 한 가지 통화에 집중돼 있으면 그 통화가 흔들릴 때 비상금의 가치도 같이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달러라는 바구니 하나에 나라 살림 전부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바구니가 튼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구니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프랑스가 금을 빼갔고 독일이 움직이려 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바구니의 손잡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바구니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은 73%라는 금 바구니를 따로 갖고 있고 프랑스는 66%짜리 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 바구니는 1.1%입니다. 거의 빈 바구니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산 적이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톤을 매입했습니다. 25톤, 15톤, 16톤, 14톤, 20톤. 그때 매입 단가가 온스당 약 1,629달러였습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온스당 4,800달러입니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더 샀다면 혹은 그 이후에라도 꾸준히 추가했다면 지금 엄청난 평가 이익을 얻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톤도 추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중국인민은행은 11개월 연속 금을 사들여 보유량이 2,303톤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는 금 비중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2025년에만 67톤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험에 보험을 더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되느냐? 한국은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무역 의존도가 82.4%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열의 8이 무역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차에 넣는 기름, 겨울에 켜는 난방가스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 대금은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면 환율이 급변동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밀가루값이 오릅니다. 사료값이 올라서 고기값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체감하는 물가가 뛰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 거죠. 프랑스와 독일에는 금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달러가 흔들려도 금 보유분만큼은 가치가 보전됩니다. 오히려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에어백이 거의 없습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완충 없이 우리 경제에 전달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나라에서 미군을 빼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 미군을 줄이고 최소 한 곳의 기지를 폐쇄한 뒤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스로 재배치하겠다는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미국에 기대고 있는데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 외에 금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한국은 달러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이건 금덩어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80년 가까이 전 세계가 미국을 믿고 금을 맡겼습니다. 달러를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돈으로 삼고 미국이라는 금고를 신뢰했습니다. 1944년 브레턴 우주에서 시작된 약속이었습니다. 금 1온스에 35달러.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그 위에 세계 경제 전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뢰의 토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신흥국에서, 사방에서 동시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기회로 바꾼 겁니다. 네덜란드도 일찌감치 금을 빼왔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340조 원어치의 금 회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금을 기반으로 새 통화를 만들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변화의 바람을 읽고 미리 돛을 올린 겁니다. 한국은 아직 돛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1.1%만이 금입니다. 2013년 이후 10년 넘게 단 한 톤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의존도 82%인 나라가 달러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독일이 73%의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프랑스가 66%의 금으로 보험을 든 동안 한국은 1.1%짜리 얇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랑스도 최악의 상황에서 움직여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조건이 완벽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이 대비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 위에 세워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한국의 금보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